예, 안녕하세요. 세무사 민법 총칙 2025년도 기출문제 프리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그 총평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난이도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지 못했던 낯선 판례가 한 두어 개 정도 나왔습니다. 예. 세 개? 세 개 정도. 예. 또 그게 이제 정답하고 좀 연결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고요. 예,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제가 이제 뭐, 그 게시판에 이제 그 질문란에 올라왔는데, 제 수업 듣고도, 예, 객관식만 듣고도 이제 85점을 나왔다라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한 세 가지, 세 지문 정도? 예, 그거 빼고는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예, 제가 언급했던 내용에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가 이제 통정의 표시에서 그 제3자에 해당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에서 이제 소송과 관련된 건데, 사실은 그 통정의 표시의 제3자에 관련된 그 내용은 2024년도에 노무사에서 나왔는데요. 그거는 좀 약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약간 물권법적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서 중단해서 전소 후소 좀 나와가지고 이 뭐 이행해소 확인해소 요 관련된 여기 소송법적인 좀 내용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게 또 정답하고도 같이 이제 연결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모든 그 다른 그 영역에서는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저희가 그 다루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셔도 80점은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 정도로만 나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근데 그 세 개의 판례가 임팩트가 좀 셌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어찌됐든, 그,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우리가 그 문제나 그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객관식, 그 다음에 뭐 전보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약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90% 이상은 커버가 가능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총평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1번 문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을 보시면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 거.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발기인이 있어야 되고,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을 하고, 정관을 작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그래서 좀 보시면 법인을 설립을 할 때 발기인 또는 발기인 조합이 정관을 작성을 하고 이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 법인이 설립을 합니다. 예, 성립을 하게 돼요. 등기. 예, 그래서 이게 성립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정관에 작성 되고요. 그 다음에 설립등기가 격려돼야 되는 거, 여기 설립등기.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 그 다음에 법인은 목적의 비영리성. 우리는 이제 비영리법인을 갖다가 보잖아요. 영리법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표적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인데,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는 사단법인이죠.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은 이제 비영리성을 띠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보시면은 기본재산 출연, 이거는 뭐예요?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 그러니까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원으로 구성이 되고, 재단법인 재산은 출연으로 인해서 법인이 설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단법인 그 재산 출연 같은 경우 재단법인에 해당되지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입니다. 실종선고가 나왔습니다. 실종선고 나오면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실종선고는 최후 소식이 있고, 여기서 실종기간이 만료를 하게 되면 이때 뭐가 돼요? 사망으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보통 실종이 5년, 그 다음에 특별 실종이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도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종 선고를 청구를 하고,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고투도 딱
돌아가서 이때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종 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실종된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짠하고 나타나면은 뒤집어져요? 안 돼요. 이거는 실종 선고는 간주죠, 간주. 간주니까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요구한 게 뭐냐? 요 실종 선고를 갖다가 취소를 시켜야 돼요. 여기 있는 간주하고 추정하고는 다르죠. 추정은 내가 짠하고 살아 나타나면 살아서 나타나서 반증이 이루어지면 바로 번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 있는 실종 선고는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실종 선고 취소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 여기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 누가 돼요? 예, 법률상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해관계인 해당되지 않고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1순위 상속인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선수인 상속권자가 있으면 후수인 상속권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아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여기서 수익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범위 내에서 선의로 하는 제3자는 보호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수익자는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선의예요. 실종 선고 여기 있는 실종 선고인데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여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자다. 그러면은 이익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얼추 하면은 여기 실종 선고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실종 선고가 법원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서 실종 선고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뭐예요? 실종 선고 취소해야 된다니까요. 간주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 선고가 확정된 날 사망한 것으로 본다. 뭐예요? 실종 기간이 만료된 거죠. 그래서 실종 선고가 여기 확정된 날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3번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사망으로 인한 효과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실종 선고 취소할 수 없다. 그 실종 선고를 갖다가 취소하고 다른 날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면 그걸 기산점을 해서 여기를 변동을 시켜야죠. 그래서 다시 실종 선고 청구해가지고 법률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 선고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현존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은 여기 있는 수익자 같은 경우는 현존 이익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후수인 상속인 안 된다고 그랬죠. 1수인 상속인 있으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법인과 이사에 관한 책임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와 있는데요.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이 관련된 내용인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법인이 있고요. 을이라는 대표기관이 있고 여기 있는 병이라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인의 불법의 의지인 35조에 관한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 대표기관에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직무 관련성으로서 외형이론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외형이론이 도입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상대방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750조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법인과 대표기관에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756조 사용자 책임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35조 같은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없어요. 그냥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756조는 사용자가 피용자를 관리 감독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친 경우 그때는 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조하고 756조가 충돌을 할 경우에 35조가 우선을 하게 되는 특별 규정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기관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임, 특, 청, 직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행, 청사의 직무대행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사실상 대표권이 있는 자. 뭐는 없고 등기는 안 돼 있는데 사실상 대표권이 있는 자. 요게 이제 주로 시험에 예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대표기관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원총회, 감사, 그 다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 대표권이 없는 이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는 뭘로 가겠어요? 여기 있는 756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표기관의 행위에서 흔히 말하는 대표권의 남용,
남용인 경우에도 여기 있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인테리어,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이나 뭐 어떤 하자가 있는 거 보수한다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뭐 자기 차, 뭐 좋은 차, 포르쉐나 이런 거 산 거, 자기 자가용화 좋은 거 사는 거, 외제차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보통 대표권 남용 되겠죠. 대표권 남용이라도 여기 있는 외형이론, 직무 관련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어떤 건물을 갖다가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 그랬을 경우에 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갖다가 성립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권 남용이니까 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35조 책임을 갖다가 못 묻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35조에 의한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 성립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756조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조가 여기는 756조에 우선한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서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권 남용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대표자가 목적 범위 외, 이거는 35조 2항에 관한 조문입니다. 불법행위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에 의결한 찬성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35조 2항은 3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이, 즉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여기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법인의 목적 범위 외에 대해서 찬성한 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하기 위한 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시 알았던 경우 뭐예요? 악의 법인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여기서 중과실이에요. 가끔 다른 시험에서는 경과실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4번 제한능력자의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미성년자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거.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걸 뭐라고 해요? 무이자부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이자부 소비대차. 이 소비대차 이제 금전 소비대차. 돈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미성년자가 돈 빌렸어요. 뭘 해야 돼요? 원금은 반환해야죠. 이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의무가 부여되죠. 그러니까 단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2번 미성년자가 자신의 법률에 취소하기 위해서 법정대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취소권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취소권자가 누가 있느냐?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차고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권자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취소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자인 제한능력자가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정대리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죠. 3번 비성년 후견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 구입한 경우에 성년 후견을 취소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원이 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를 피한 경우에 단독을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뭐냐? 취소예요. 취소. 이게 한정 후견이 가서 그 동의 유보죠. 동의 유보.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법률에 그 법원에서 취소하지 못한 범위를 정해놓고 또 하나는 일용품 구입 같은 걸 취소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러는데 그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 웬만한 건 다 해요. 다 하는데 여기 있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만 놔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정대리의 동의를 못 받았다 그런다면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계약 체결 당시 일방의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밑줄 치시고 거기다 뭐라고 써요? 악의.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갖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의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태아인 동안의 법적 지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태아에게 인정되는 건 뭐 있어요? 태아에게 법적 지위가 있는 거 불상 유인 그래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 있는 상속에 대해서는 유류분하고 대습상속도 들어갑니다. 네, 유증 인지. 요거 같은 거 인지는 뭐예요? 아빠가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인지하는 거예요. 태아가 아버지를 갖다 인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온 게 4번 보시면 증여 계약이죠.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태아가.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정지조건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지조건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도 그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계약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재 재산 관리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까지 위임받은 재산 관리인 누구한테 받았어요?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권 위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재산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여기는 뭐예요? 임의대리인이잖아요. 부재자가 선임한 임의대리인이요. 처분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뭐예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이는 뭐예요? 법정대리인이에요.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재산을 갖다가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자가 선임한 그 재산관리인하고 달라요. 그 다음 2번.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서 부재자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예. 부재자 재산으로 보수 지급할 수 있다. 재산관리는 어찌든 같은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재산관리인한테 위임계약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다 보수청구권을 보수로 갖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 돈으로? 부재자의 재산으로. 3번. 3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에 따라 유한 처분해야 된다고 했을 때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은 일단은 처분하면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추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와 유사한 판례가 뭐가 있어요? 예, 유사한 판례가 엄마가 자식의 부동산을 갖다 부재자의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부재 재산관리인 선임돼 가지고 엄마가 즉 법정 대리인이 판 그 부동산을 갖다 기왕에 추인하는 방법으로 예, 그것도 했던 그 유한 처분행위가 된 거 그 판례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번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부재 실정으로 개임된 후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을 갖다 처분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때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종중이 나왔습니다. 1번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내의 자들만 단체로 구성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종중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김해 김씨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따로 종중을 구성한다.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동선조의 성과 번호를 같이 한 후손은 성별의 구제변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그래서 이거 사실 여성들이 종원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전화합의체로 이제 폐기를 했죠. 구간수법을. 그래서 성년자, 그러니까 시험에 또 한번 바꿔서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미성년자가 나오겠죠. 미성년자는 종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의 복리를 위해서 자의 성과 번호를 모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자는 부가 속한 종원의 구성으로 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갑니다. 모의 그 종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종중의 관례에 따라 시제를 지내는 날 정기총회를 계속 개최해온 그 경우, 그러니까 시제를 지내는 날 따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요 시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조상님들한테 아버지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좀 가봐야 이제 할아버지 정도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이후의 선대들은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제를 지냅니다.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이게 바로 시제예요. 시제. 그때 시제를 지내는 날 그 종중에 정기총회를 이제 해왔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소집통지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그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를 그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했다. 그러면 그 결의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 잘 봤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8번 법인의 사원총회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사단법인은 1년 이상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개최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된 총회 소집 통지는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면서 교회의 주전에 사원에게 도달해야 된다. 발신주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사표시 같은 경우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원총회 소집 통지권이란 사원총회에 소집을 갖다가 통지한다든지 우리가 그 다음에 15조에서 우리가 뭐 있어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그 대리인한테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거기에다 채권을 행사하죠. 너 어떻게 할래? 확답 채권권 행사하죠. 그때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
또 역시 발신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적법한 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후에 2주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 밟지 않으면 그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적법한 총회 소집 청구, 이게 이제 소수사원권의 권리로서 총회를 갖다 소집을 하는데 이사가 안 해요. 그러면 법원의 허가받아고 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에는 총회 결의에 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에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총회는 사원들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안을 갖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일주일 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안을 보내는데 거기에 딴 걸 갖다가 결의를 해요. 그러면 그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심사숙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만약에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거 좀 주의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민법상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은 이제 법 조문인데요. 여기 다 이제 법 조문만 나와 있는데, 1번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로 채권자 일정 기한에 채권을 신고하고 최고하고요. 2번이 참 제가 마무리 특강할 때도 한 번 언급을 했던 그 내용인데요. 채권 신고 기간 동안에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변제가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에서 자기 아는 사람한테 먼저 변제해주고 해주면은 불평등하죠. 왜냐하면 채권자는 평등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채권 신고를 하면은 그걸 딱 신고기한에 딱 받아가지고 거기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사이에 변제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채권 신고 기간이 10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채권의 변제 기일이 9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달 동안 여기 있죠. 뭐가 돼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죠. 다른 얘기 하자면은 지연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일이 오더라도 이때는 변제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지연손해가 발생한 거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 판례의 내용, 요 조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산 중에 법인은 변제기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해서 이제 변제하는 걸 갖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 전 법인의 재산이 채무로 완제 다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갖다 신청하고 이를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법 조문이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소멸입니다. 옳은 거 1번 법인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목명사자 이사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사 인면에 관한 거. 근데 사원의 자격 득실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전립시기는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 그 시기 또는 사유.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단법인에만 적용되죠. 재단법인에 사원 없잖아요. 그리고 해산사유 정하는 때 그 시기 사유는 재단법인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틀리게 되는 것이고요. 청산법인이 한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는 유효하다 했는데 무효입니다. 청산에 관련된 내용은 뭐예요? 가행 규정이에요. 그 법인을 벗어난 거 전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할 때 이사가 청산이 되는 것이죠. 파산하는 경우는 누가 나와요? 파산관제이 나와요. 파산관제이. 그 다음에 4번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할 사유 등은 관할법원에 신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파산뿐만 아니라 해산 사유도 뭐예요? 전부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 정관 작성하고 설립 등기하고 정관 변경하고 잘 살다가 이제 해산 사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청산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청산사무 종결. 그래서 여기 있는 해산 전까지는 누가 관리한다? 주무관청이 관리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법원이 관리한다. 그래서 해산 청산에 관련된 내용은 전부 법원이 하는데 뭐예요? 해산 신고. 그 다음에 청산에 관련된 신고. 요 신고는 누가 한다? 여기는 주무관청이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법원이 하는 거, 이제 재단법인에 있어서 정관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우려하는 그 특별대리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직무대행자, 임시서 선임하는 거 이런 거는 다 법원이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갖고 좀 하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이루어졌다라면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더라도 법인을 소멸한다고 하는데 여기 제가 그래서 여기 써놨죠. 청산 사무가 종결돼야만이 끝납니다. 여기 청산 등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1번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한 당사자 의사 해석 문제고요. 이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그릇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한자로 해석하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입니다. 즉 잘못된 표시는 되어 있지만은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거기는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 거죠. 요게 이제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제 그 물건을 갖다가 수입을 합니다. 뭐를 수입을 하냐? 요 고래고기를 갖다가 수입을 해요. A 국가가. 근데 여기는 고래고기를 수입하는데 요 B 국가에서는 요 고래고기를 뭐라고 하느냐? 상어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는 상어로 했어요. 하지만은 상어가 뭐야? 여기 A 국가에서는 고래죠. 그러니까 표시는 상어로 했지만은 A 국가에 P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 그래서 자연적 해석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갑과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X가 돈이 많아가지고 땅이 많아서 X 토지도 있고 Y 토지도 있어요. 그때 여기 있는 매매를 할 때 두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에서 의사의 합치 X 토지에다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계약의 목적물은 뭐예요? 이 X 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 해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표시를 갖다 잘못했어요. 여기에다가 계약서에다가 표시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 등기 되더라도 이는 뭐예요? 원인무효의 등기예요. 여기 있는 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요 X 토지가 계약의 목적물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간에 있어 그가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이해한 대로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계약 당사의 쌍방의 계약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당사자에서 보충해서 계약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순서입니다. 자연적에서 그 다음에 규범적에서 보충적에서 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당사자에 의해 무엇이 표시되었는지 확정하는 것 사실 인정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확정된 표시를 들여서 토대로 그 의미를 탐구해서 이게 뭐예요? 법률행 해석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다? 법률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법률행위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거 금보증계약 요식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증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좀 비약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음료수 같은 거 먹고 캔 버리는 거 있죠. 그거 내 거죠. 버리는 거.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무면제 같은 경우는 준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는 기본적으로 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권 같은 경우 이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건데 채무 면제는 마찬가지로 그것도 역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채권행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준물권행위 이렇게 붙어요. 앞에가 준자로 붙여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언은 생전행위가 아니라 사후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어음행위는 유인행위가 아니라 무인행위예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채권이 있을 때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음을 갖다가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는 유인행위라면 여기 있는 계약이 어떤 계약이라든가 요게 만약에 무효가 되면 이 어음도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음은 뭐예요?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이 어음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3번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에 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거 나와있죠. 1번 보시면 법령을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여기 이제 사실은 지방마다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이제 수수료를 정하는데요. 이게 좀 논란이 좀 있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령에서 정해놓습니다. 몇 퍼센트 금액에 따라서. 근데 그거 갖다 넘어가서 초과하는 부동산 수수료 받는 것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갖다 양도하는 거 이것도 역시도 임차권의 양도에 관해서 여기 있는 그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관련된 임차권이죠. 이거는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를 위반하는 임차권 양도가 당사자 합의가 있고 또 임대사업자 동의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대여 계약 기본적으로 명의 빌려준 거 그거 무효입니다.
그것도 이거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에게 중개한 의뢰환자와 직접 거래하는 거 있죠. 이게 원래는 금지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금지하는 이유가 이제 그 중개사들이 그 정보 이용해 가지고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갖다 이익을 갖다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그 다음에 5번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업무 집행 사항 투자자에게 사원이 될 것을 갖다가 고념해서 행한 이익 보장 약정. 예,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4번 공소양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련된 선명입니다. 옳은 거 1번 이중매매를 하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서 거기다 몇 줄 주세요.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다면은 본인이 매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갖다가 알았거나 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몰랐다 하더라도 뭐 선의거나 무과실이나 이거 상관없어요.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이중매매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그거는 이중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동산 계약은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를 살해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 체결하는 경우 이는 동기의 불법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가 그러한 동기를 인식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 보험계약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 무효죠. 동기가 표시된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부동산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거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아니죠. 이거는 뭐하고 가까워요? 통정허위 표시에 있는 무효하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뒤에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통정허위 표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가까운 우리 사이에서 여기 있는 A라는 채권자가 있을 때 채권자가 곧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신의 부동산을 갖다가 친구한테 매매를 하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통정허위 표시는 기본적으로 1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 지금 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그래서 여기 이제 103조 위반이냐는 논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103조 위반 안 됩니다.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닌 거예요. 요게 논점이 하나가 있긴 있죠. 만약에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 하면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매매 목적물 넣은 거 얘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상대적 무효를 취하고 있죠. 요거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가 되면은 여기 있는 을이 갖고 있던 여기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갑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아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가 민사사건에다가 밑줄 치시면 됩니다. 성공보수에 약정하는 거 공소양소 위반행위로서 무효이다라고 했는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무효고요. 민사사건 같은 경우가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 민사사건 같은 경우 유효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그 포탈이라기보다도 저기 어떤 쇼핑몰 업체에서 중국한테 이제 개인정보가 털렸어요. 개인정보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민사사건은 소송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착수금이 50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300에서 500이. 근데 여기서 민사사건에서 그 개인정보가 침탈됐다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얼마 정도 나왔냐? 그때 30만원 나왔어요. 이거 30만원 받으려고 300만원, 500만원 투자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금으로서 착수금으로서 1만원을 갖다가 받고 그 다음에 성공보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10% 하니까 한 2만원 정도 받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 명을 하는 거죠. 10,000명 하면 얼마예요? 예, 3억 나와요. 3억. 이렇게 해서 가니까 여기 민사사건 같은 경우 유효가 되는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구속돼 있잖아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일종의 약간 좀 그쵸? 예, 그래서 형사사건에 성공보수 약정하는 건 무효다. 그 다음에 도박 채무자가 도박빚을 갚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을 유효해서 대리권 수여하고 거기다 밑줄 대리권 수여 유효입니다. 그 채권자의 대리행위를 통해 선의의 제3자가 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박 채권이 채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103조 위반은 무효예요. 여러분 영화 타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타짜 1에서 그 김일수 님이 그 하우스를 운영할 때 거기서 돈 빌리는 거 꽁짓돈 있잖아요. 그 돈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이제 타짜2에서 영화 타짜2에서 그 장안동 똥시계한테 이제 주인공이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장을 떼는데 이제 그런 위험은 있죠. 예. 자 보시면 갑이 이제 채무자고 여기 있는 을이 이제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줍니다. 내가 너한테 도박 빚을 지고 있는데 요거 팔아갖고 너 여기다 변제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리권 수여를 하게 되는 건데 요 대리권 수여는 아이고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매매를 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여기 있는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이것도 유효가 됩니다. 그런데 병이 돈을 갖다 여기다 주겠죠. 매매대금을. 근데 여기 있는 채권자가 요 매매대금을 갖다가 자신이 여기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도박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 하는 거? 변제 충당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인바이 포켓 하는 거죠.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가 채권자가 돈을 못 가져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제 그거는 이제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여기 대리권 수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매매하는 거, 이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도박 채무 빚지는 것은 그건 무효예요. 돈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대리권 수여라든가 이런 부분, 이거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55번. 그 다음 1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하는 내심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상급자의 강요에서 공무원 동그라미 치시죠. 공무원의 어떤 법률행위는 뭐예요? 공법행위죠. 공법행위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익서 제출하면 끝나요. 그래서 비록 실제로는 사직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혼인과 입양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서는 비진의사표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진의사표시가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 소송 그 다음에 공법 가족법상 신분행위 요거에는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대리권이 남용돼서 백질조 인왕 단서를 유추 적용하는 경우 선의 제3자에 관한 동조 제2항은 유추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단 백질조 인왕 단서를 통해서 무효이긴 하지만은 그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선의는 보호가 되는 거죠. 누구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행해준 거 상대방이 과실로 진위 아니함을 알지 못했다면 과실 들어가 있죠. 과실 동그라미 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경우에 백질조이랑 단서 조항을 따르자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네. 자 56번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입니다. 옳지 않은 거. 네. 1번을 보시면은 장래에 발생한 막연한 사정을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 착오의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도로가 날 것으로 알고 자기가 여기를 갖다가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쪽에 도로가 났어요. 그래서 이 땅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동기인데 이것도 표시되어야만 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여기서 장래 여기가 개발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땅 구매했다가 개발이 안 돼버린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신원보증서류의 서명날이라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의 서명날이라는 건 표시사항이 착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기 시험에 한 발짝 더 나아가자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 안 됩니다. 그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는 되는데 사기를 이유로 취소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신원보증서류에다가 신원보증하는 거하고 연대보증하고 완전 달라요. 신원보증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 잘못해갖고 사고 쳐가지고 회사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요 신원을 갖다가 보증해주라고 이제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친척 내지는 뭐 교수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 유효기간이 2년에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돈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보증인으로 존재해야 돼요.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3번 토지교환계약에서 기준으로 삼은 경계 동그라미 치세요. 경계가 실제 경계와 불이치해서 교환으로 제공받은 토지의 대부분이 원래 자신의 토지였다네요. 그러면 이거는 중요 부분이 착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유발된 경우 밑줄 치세요. 거기에다가 유발된 경우는 동기가 표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기의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거여야 됩니다. 동기가. 그런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뭐예요? 원래는 국가 땅이 아닌데 기속재산이 아닌데 기속재산 해갖고 어떤 국민한테 땅을 갖다가 빼앗아가는 거죠.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거죠. 예. 법령을 갖다 잘못 적용해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고예술품을 과실 없이 진품이라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나 그것이 위작이네요. 매수인은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 취소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요건이. 그러니까 이게 고려청장지로 알고 샀는데 뭐 5천만원 샀는데 다이소에 있는 5천원짜리 모조 도자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7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편무계약의 단순 징여 동그라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가관계 없잖아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일방에서만 주는 거니까 거기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경매 X, 경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가 이게 24년도에 나온 판례인데요. 그냥 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법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갑과 을이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임대인이 되겠죠. 여기가 임차인이 되겠죠. 그랬는데 여기 있는 병한테 여기 있는 임대인이 이 관련된 부지 땅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물, 그래서 임차인을 갖다가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 갖다 완전히 넘겨줘서 여기 있는 병이 이제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임차인 퇴거나 완전한 목적물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에 위약금을 물고 요 건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땅에 대해서도 계약금에 대해서 위약금을 갖다가 물게 생겼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임차인이 어떻게 했느냐? 나 안 나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임대인이 여기 위약금이 이제 크니까 내가 너한테 돈 줄게. 그래가지고 임차 보증금 플러스 그 다음 이사 비용, 사실은 여기까지는 양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10배를 갖다가 주기로 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행하느냐 이걸 이행하느냐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불이익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이행 안 하면 여기는 위약금 물어야 되고 요걸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궁박 상태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왜요? 요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판례는 여기 있는 궁박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봐야 된다 하면서 이번에 지문에 보시면은 피해자가 스스로 초래한 궁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에 궁박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요거 고민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 해설 잠깐 보시면은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서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해가지고 그 불이익을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을 반하는 행위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공급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가 자초한 상태를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포함될 여지가 없다는 말은 틀린 질문이 되겠죠. 고민을 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보증금이 2,500이 있는데 2억 5천 2,500이고 10배 갖고 2억 5천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임대인이 여기 2,500만원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열받아갖고 소송 제기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보증인도 있어요. 보증인도 있는데 어찌됐든 궁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면서 불공정한 소송상 다툴 수 없다. 부재소 합의. 부재소 합의라는 거 더 이상 소송 제기하지 않겠다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한 합의는 무효다라는 거. 그 다음 무경험.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폭리자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이게 뭐예요? 악의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 요건인 악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뭐 이래서 대항할 수 없는 정을 갖다가 모두 고른 거 나와 있죠. 1번 기억을 보시면 각각 을사에서 허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후 전세권 설정이 이루어졌어요. 을의 채권자인 악의인 병, 얘가 악이요. 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전세권에다가 뭐를 했느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거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전세권하고 지상권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병의 채권자인 선의의 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이 어떻게 했냐? 여기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 근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거예요. 압류를 한 경우 이때 여기 있는 사람은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 거 가등기, 등기, 두 번째 가압류, 압류, 여기 있는 채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된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보증인으로서 구상권을 취득한 자,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가장채권의 양수인, 양수인으로서 자산관리공사, 요걸 얘기를 했었죠. 요거 외우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있는 니은번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가등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물권법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까울 사이 X 부동산에서 가장 매매 예약에 의해서 가등기를 설정했어요. 가까울 사이에서 여기 있는 부동산에 을이 여기에다가 가등기를 설정을 합니다. 뭐 가장 매매 예약 통정의 표시죠. 그랬는데 먼저 이게 가등기 했다고 칩시다. 근데 요 가등기를 갖다가 철회를 해버려요. 그러면 요 가등기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소를 해야 되는데 가등기를 갖다가 말소 안 한 상태에서 여기에 가등기가 본등기가 격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X가 여기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데 요 기하로 해서 병이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 가장매매가 통정의 표시로 인해서 법률관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인 즉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해의자로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선의 제3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가장매매죠. 요 가등기예요. 여기 있는 본등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요 가등기를 믿고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 보호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본등기는 뭐냐면 여기서 가등기에 대해서 가장매매 예약을 위해서 가등기라는 걸 갖다가 철회를 했기 때문에 요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예요. 근데 요거 믿고 거래한 사람이 제3자가 되느냐? 예, 제3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등기가 통정의 표시로서 요 바탕으로 해서 법률관계를 새롭게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에 맺었다 한다면 그 사람 보호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본등기를 믿고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고요. 디귿번. 각각 을사에 행하여진 가장소비대차에서 대금 채권을 과실 있는 선의의 정의 양수한 경우 있는데 과실 있는 우리가 뭐예요?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과실 있는 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 옳지 않은 거. 1번 부작위한 기망이 인정될 수가 있죠. 신해칙상 고지 의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분양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에가 뭐가 있어요? 분양받았는데 뒤에 사내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공동묘지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절대적 폭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적절한 손해배상을 위해서 횡령죄로 고소한 경우 이러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에 해당된다. 강박 아닙니다. 정당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고발은 그걸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 행위 시 갑의 대리인 동그라미 행위한 갑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병이 을을 기망하였다면 을이 이에 대해서 갑의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갑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뭐예요?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3자의 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110조 1항이 적용되는 것이지 110조 2항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로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재산 취소 후에 취소된 법률행위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이 됩니다. 취소를 하면 뭐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따라서 그 이전인가 이후인가 상관없습니다. 자 60번 상대방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겁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도달제의 원칙은 채권장도 통지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채권장도의 통지도 채무자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시송달인데 과실 없이 거기다 밑줄치세요. 지금 이게 옳은짐으로 나왔지만 과실로 이렇게 하면 그 문장이 굉장히 스무스해지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요.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를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하면 그때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의사표시의 발송 후 도달 전에 피해자에 대한 성렬 확인이 개시되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죠. 왜요?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때는 정상이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이죠. 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할까요? 갑이 피해자입니다. 여기가 상대방이죠. 의사표시를 발한 후에 여기 있는 피해자가 제한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사망하더라도 이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을 상대방이 만약에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일 때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여기는 도달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가 피해자한테 주장하는 건 가능해요. 또 하나는 법정대리인이 거기에 대해서 안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달할 때 보통우표는 도달이 안 됩니다.
도달을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 우편 같은 경우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한 걸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도달이라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입니다. 옳지않은 거. 대법원 규칙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법원을 공부를 할 때 제1조잖아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은 조리에 의한다 라는 거. 그럴 때 여기 있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까지도 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법률은 명령, 규칙, 조례, 조약까지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민사에 관한 거. 민사에 관한 거라는 거, 요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 규칙이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1번이 2번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요.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한다. 3번 관습법에 나오는데 관습법의 요건 첫 번째 반복된 관행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법적 확신,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 요건이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법적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인 관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 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관습법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민사에 관한 거. 조약. 민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5번 조례. 조례 민사에 관한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2번 물건에 관한 거, 옳지 않은 거. 권리는 물건이 아니죠. 물건이라는 것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전기 동산이 되고요. 금전도 동산이죠. 근데 좀 특별한 취급을 받죠. 우리가 이제 동산이라고 봤을 때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일본 물건을 갖다 쓰면 그대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라는 여기서 뭐 자전거라고 합시다. 여기에 임대차가 이루어질 경우에 자전거를 갖고 있다가 그대로 이게 돌려주는 거죠. 일종의 특정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금전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폐, 요즘에는 이제 지폐가 많이 없는데 지폐 보면 1년 번호 있잖아요. 내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갖다 1년 번호 똑같은 거 그대로 줘야 돼요? 그건 아니죠. 동일한 가치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전이 도난당했다라고 할 경우에 물권적 반환 청구권, 이거 같은 경우는 물권적 반환 청구 물건을 갖다 그대로 줘야지는데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는 건데 여기서는 금전을 갖다 도난당했다. 물건이 도난당하면은 그 가져오는 것은 그대로 물권적 반환청 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권으로 가져오는 건데 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는 부당이득으로 갑니다.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체로부터 분리된 머리카락은 동산이 됩니다. 우리가 머리 저기 백혈병 환우들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기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 기란 수목의 집단 임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명인방법. 명인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3번 신의칙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에 의한 자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주장하는 원칙적으로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투자 수입 보장 약정. 그 다음에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해제권도 실효 원칙이 적용됩니다. 해제권이 있는데 장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에 장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때 실효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의 원칙 신의칙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자의 원칙. 그러니까 원래
민법이나 이런 거 사유재산권에서 기본 원칙이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 다음에 계약 자유 원칙, 뭐 과실 책임의 원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3대 원리가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권의 절대의 원칙이 이제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 자유 원칙도 역시 신의 측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측의 권리남용, 그 다음에 103조 위반 이런 걸로 이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약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인의 추인을 갖다 거절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그 무권대리인에 관련된 무권대리인의 그 상대방 보호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기 있는 본인, 여기 있는 의리 무권대리인이었어요. 여기 있는 병이 이제 상대방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사실관계는 여기 있는 승계인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 부동산은 무권대리인이 이걸 갖다 몰래 팔아서 매매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부동산을 갖다 몰래 훔쳐가지고 와서 여기다 판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속이 이루어지고 여기 있는 을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인에게 뭐가 있어요? 추인권이 있죠. 이 추인권 역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을이 선행행위 매매를 하고 후행행위 추인을 갖다가 거절을 함으로써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불일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 그 다음에 그 금반 원칙, 뭐 신의 측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요 판례예요.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추인을 갖다가 거절했어요. 매매를 갖다가 무효시켜버렸죠. 날려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병이 이행의 청구라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35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권대리인은 이러나 저러나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질이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있어요. 좀 오바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한테 종합소득세나 뭐 이런 거, 뭐 종부세 이런 게 오니까 요 부동산을 갖다가 여기 있는 갑한테 얘기를 하니까 갑이 너 여기에다가 명의신탁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명의가 누구 거에 돼요? 요 을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채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요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들어가 버려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양아치죠, 양아치.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 확보하기위해서 제3제 부동산에 채무자 명의로 명의신탁시킨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건 신의칙상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갑과 을 사이에서 여기 있는 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하니까 여기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 부동산이 멸실이 됐어요. 등기부가 멸실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병이라는 상속인이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했느냐, 여기 있는 게 자기 아버지 거니까 여기에다가 자신이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뭐냐, 나는 매매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상속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 이거 내놔 라면서 진정명의 회복, 이거 원래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하는데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 뭘로 하느냐,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 같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에 기반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로 이루어졌는데 여기가 매도인, 여기가 매수인 인데 매매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매매를 했는데 매매 대금은 다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라고 봐서 여기 있는 매도인이 여기 있는 매수인에 있는 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반환 청구를 행사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건데, 여기 있는 을이라는 자가 매수인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어요. 뭐요? 예,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진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채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이걸 갖다가 처분을 합니다.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을은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얘가 하는 거죠.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 처분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요 판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 번째 보시는 이번에는 매매가 아니라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예요. 갑과 을 사이에서 점유취득시효.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라는 거는 20년 동안 자주 평온 공연하게 일정한 지역을 갖다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발생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유자는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니까 이것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느냐 했을 때 우리 판례에 지금 점유하고 사용 수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점유자가 여기 있는 병한테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점유취득시효의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 점유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넘겨버렸죠.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3자한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요거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잘 나와요. 예. 그래서 2번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가 안 돼 있죠. 여기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인정 등증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자가 제3자의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요 처분이라는 게 이전이 있는 거죠. 완성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매도인, 매수인, 여기 목적물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와 있겠죠. 근데 요 매매가 계약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이 목적물이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매도인이 갖고 있는 건 뭐다?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으로서 이거는 물청이죠. 따라서 여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가 않게 됩니다. 진행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매매에다가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뭐가 발생하냐?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 이쪽에다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조금 이게 좀 어렵긴 합니다. 예. 근데 여기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약정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그 피담보 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래 기본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고 여기 있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여기에다가 피담보채권. 얘한테 이제 돈을 빌린 거죠. 얘한테 돈을 빌렸을 때 여기에다 가만히 놔둬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큰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기본적인 건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저당권 설정은 따로 별도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따라가요.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여기 똑같은 비슷한 사안인데 여기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갖고 있고 우리 이제 채권자가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피담보채권이 있는데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나중에 여기 보시다시피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해서 별도의 계약이에요. 설정 약정에 의해서 여기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랬을 때 요거 별도, 요것도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된다. 요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여기 있는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가 않는 게 아니라 걸리게 되는 거예요. 별도의 별도.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행사한 경우 요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은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65번 소멸시효와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그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돼야죠. 뭐예요? 법률상의 장애예요. 그래서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지 않죠. 소멸시효는 언제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에 되는데 조건이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권의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왜 그래요? 갑이 채권자, 우리 채무자, 여기 있는 병이 물상보증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A라는 채권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채권이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권이 없어지니까 채무가 없어지니까 얘도 벗어날 수가 있죠. 뭐요? 보증채무가 있잖아요. 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시효가 완성된 거 이 사람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반행위를 한때 거기다 믿죠. 이반행위를 한때. 그 다음에 주채무자가 여기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시효 이익을 갖다가 포기해요. 이러면 보증인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보증인. 요 시효이익의 포기 영향 없습니다. 앞서 예전에도 제가 했지만은 보증인하고 물상보증인 세상에서 제일 짠한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도의관념에 도의적으로 나 빚졌으니까 그거 갚아야 된다고 해서 시효이익 포기했을 때 여기 있는 보증인하고 물상보증인 가만히 놔뒀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채권이 사라지니까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효이익을 포기를 한다. 근데 이 사람 또 책임을 져라? 좀 심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를 갖다가 주장할 경우 물상보증이나 보증인한테 영향이 없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5번 채무이행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간보다 짧게 정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 이건 채무자한테 유리하죠. 뭐요?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제 연장 가중은 무효인데 배제 연장 채권 이거는 무효가 되는데 요 기간을 짧게 하는 거 경감 그 다음에 뭐 단축 경감 요거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1번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원고가 돼서 제기한 소유에 대해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서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하여 시효 중단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래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 그 다음에 받아들여진 경우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기 있는 갑이 채권자입니다. 우리 채무자예요. 여기 있는 채무자가 여기다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뭐라고? 채권의 부존재 확인해서 채무가 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부존재 확인해서를 갖다가 제기를 하니까 여기 있는 채권자가 열받아갖고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응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여기에 받아들여진 경우에 이때 이 응소를 통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한 소송 촉진 등이나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를 갖다가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이 소송 같은 경우는. 근데 예외적으로 하는 게 형사 같은 경우는 배상명령, 그 다음에 여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조세가원합소송 있죠.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조세가원합소송. 이거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시효 중단이 되고 형사사건에서 이제 배상명령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두드러 맞았어요. 그래서 눈팅이 밤팅이 됐어요. 코뼈 부러지고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형사사건에서는 여기 있는 형사사건하고 민사사건은 별개예요.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처할 때 내가 폭행으로 당했으니까 여기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거 가지고 민사사건은 또 가야 돼요.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번 가야 되잖아요. 소송을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내래요. 너 여기 친구 코뼈 부러졌으니까 눈팅이 밤팅이 됐으니까 너 3천만 원 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가해자가 너무 비싼데요? 손해배상이 너무 큰데요? 이렇게 하면은 정식 소송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배상명령은 뭐예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갖다가 중단시킬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배상명령. 어차피 내가 민사 가가지고 청구할 거니까. 예, 그거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 중단을 인정할 수가 없고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시효 중단으로 뭐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승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구분하시면 되죠. 소멸시효가 있으면은 여기 완성 전이면은 여기서 승인하는 건 뭐예요? 요거는 중단이 되는 거죠. 근데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요거 승인하는 것은 요거는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없는데 뭐 중단이 발생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어려운 판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의 승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 시효 중단으로서.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갑이라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이행의 소를 갖다가 제기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행 청구니까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 채권을 갖다 행사해야 되는데 요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잖아요. 이게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소송을 했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또 소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중복재수에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또다시 근데 요 10년이 다 돼가니까 이걸 뭐 했어요? 중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소를 제기해도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 있는 이행에서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거에서 확인의 소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느냐? 확인의 소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설 한번 보시겠어요?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을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여서 여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걸 갖다가 채권이 이제 10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 소송 중에 자신의 상황에 필요에 보다 적합한 거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확인해서도 할 수 있고 또다시 이행해서도 할 수 있고 뭐 때문에? 이거 10년이 도가 되면 내 채권 날아가잖아요. 이거 중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 갖다가 미리 승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미리 승인하는 건 아니에요. 소멸시효의 이제 중단 사유로서 승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승인은 여기 소멸시효 중단 승인은 채권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 승인은 중단이나 이런 거는 근데 개시도 안 됐다고 하면은 이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라 뭐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 거기 승인하는 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1번 세무사 나왔습니다. 이거 10년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과
기본적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거, 1년의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거, 이거 제가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의사의 치료비 채권이라든가 이런 건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데, 예, 세무사는 10년이에요. 아, 이거 좋죠. 근데 1년짜리는 뭐냐? 이거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거, 유흥 생각하세요. 그래서 숙박비라든가 이런 거, 놀러 가는 거, 음식료 채권 이런 거, 식당에서 밥 먹고 도망가면 1년 동안 숨어 지내면 돼요. 유흥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게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은 리조트 객실 사용료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리조트 사용료 채권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린다.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그 다음에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왕성한다. 여기 있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파산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으로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는 그 채권이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이 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뭐예요? 입증 책임이 곤란하기 때문에. 근데 재판통에서 채권이 있다는 거 확인됐잖아요. 그럼 10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주채무와 보증채무에 모두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판결로 확정되어 다시 진행되는 주채무 시효기간 10년으로 연장됐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연장되는 거 아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인 세상에서 제일 짠한 인간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제 A채권이 3년짜리가 재판받아가 10년을 연장돼서 여기도 3년에서 10년을 연장된다. 무지하게 불쌍한 인간이에요. 연장되면 이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68번 민법상 기간입니다. 나이 계산에서 한 세 1세에 이르지 않은 게 월수로 표시할 수 있고 2번 보시면 기간이 말일이 토요일이다. 그 기간은 이 길로 만료한다. 이 길이면 뭐예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만료돼요. 그게 아니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나머지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 조문이니까. 그 다음에 69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본적으로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 동산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종물 첫 번째 주물의 상용에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물에 도움을 줘야 돼요.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물 그 자체의 효용에 관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의 효용에 공유해야 된다. 효용에 도움을 줘야 된다. 직접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 자체의 효용에 직접 미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종물은 동산, 부동산 불문합니다. 세 번째, 여기 있는 종물만 따로 처분하는 거 가능합니다. 100조 2항 임의규정이다 라는 거죠. 가행규정 아닙니다. 그래서 주물과 종물을 분리해서 처분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있는 주물, 종물 이론은 권리에도 유추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도 동산이어야 되는 게 부동산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주물 종물 이론은 물건 상원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원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에도 유추 적용되고요. 3번 주물의 소유자가 사용형에 공인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거. 직접 관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주물을 점유해서 시효 취득한 때는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사실행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점유를 할 때는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까지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정황에 있으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건물이 있어요. 갑거예요. 유명한 식당입니다. 고기예요. 고깃집이에요. 고깃집에서 흔히 말하는 조금 숙성고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갑이 여기 있는 을이 채권자. 그래서 갑이 여기서 돈을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요? 그냥 빌려줘요? 안 되죠. 저당권은 설정을 합니다. 근데 갑이 여기서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 있는 창고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주물이고요. 요게 이제 종물이 되는 거죠. 날짜로 보시면은 날짜 뭐 나와있잖아요. 저당권 설정 후에 여기 있는 창고를 갖다가 만들었죠. 설정 후에 이게 된 거죠. 하지만은 저당권 효력 여기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주물이 처분에 따르면은 저당권 설정 후에 종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0번 가행규정하고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초유불사님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입니다. 즉 기간에 관한 규정은 다 임의규정입니다. 2번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가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경우에 양도 상속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천연과실 기속 임의규정이고요. 신의칙 가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 능력에 관한 거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 있잖아요. 법정대리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고 강행 규정이죠. 그 다음에 71번 조건입니다. 옳지 않은 거.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수 위반한 것 때는 법률행위는 다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었다. 그러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꼭 이거 제가 쓰라고 하는 거 있죠. 기정유. 그래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 유효고, 그 다음에 해제조건이면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은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유효가 된다.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한 거 기성조건이니까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무효가 됩니다.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149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일반 규정에 담보를 할 수가 있고 요거 진짜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5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거로 주장할 수 있다. 뭐예요?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고 했는데 한 달 전에 그 몰래 가가지고 시험 합격하지 못하게끔 책 다 부질러 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거다.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걸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한 날 나 합격했다라고 주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72번입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 확실한 사실은 기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종기가 되기 때문에 소멸을 합니다. 그러면 시기부가 그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이 나왔는데 원칙적으로 채권자 이익을 위한 건 추정하는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합니다. 근데 여기 5번 보시면은 기한이 상실특약이 있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채권자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5번 한번 볼까요? 기한이 상실특약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부채무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 뭐냐면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갚으면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때 기한의 이익을 갖다가 상실한다는 특약을 맺는 거죠. 그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지조건부, 그 다음에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특약, 정지조건부 기한이 상실특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조건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정지조건부. 따라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행기가 도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행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은 여기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서 전부 이행을 하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특약은 일정한 사유 플러스 뭐가 필요하느냐?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형성권 생각해보세요. 일방의 의사표시로 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이루어지는 게 형성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돈 다 갚어! 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것까지 싹 갚아야 되는 그런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걸 의사표시를 안 하면 개별 채권마다 변제기가 그때마다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기산점을 잡아가지고 소멸시효가 각각의 채권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누굴 위한 거예요? 채권자를 위한 거죠. 왜요? 기산점이 뒤로 미뤄지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가 유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특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상실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 상실특약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4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각각 의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행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내가 주겠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거기 있는 상가나 이런 데서 그냥 그 목적물에 대해서 막 창고로 사용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가망이 보이지가 않은 거죠. 그때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다 라고 봤을 때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복대리입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는 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선임을 해요?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복대리인. 그거는 입에 달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복대리예요. 2번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라 소멸합니다. 기본적으로 복대리인은 종속을 해요. 종속을. 갑이 본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대리인이고 여기 있는 병이 이제 복대리인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복대리는 여기에 종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의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병의 대리권이 그 복대리인 선임했다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는 복대리인은 여기 있는 원래의 대리인 범위를 갖다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3번 복대리인 선임으로 대리권 소멸 안 한다고 그랬죠. 4번 복대리인은 제3자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임의 대리인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복대리인 선임할 때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게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대리 선임한 걸 할 수 있게끔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오피스텔 부정 사건이에요. 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분양을 할 때는 여러분들 오피스텔을 얼마씩 해요? 한 2, 3억씩 하잖아요. 남의 주머니에서 2, 3억 꺼내는 게 쉬워요?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이 능수능락한 현란한 그 말솜씨와 액션 이런 걸 통해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전문가인데 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복대리인 선임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판례의 내용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좀 잘 나옵니다. 요 지문 묵시적인 승낙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서 이해관계는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쌍방대리죠. 그 입찰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피성년 후견이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된 후에 그의 성년 후견이 개시된 경우 그의 대리권 소멸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거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대리인 같은 경우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그런데 대리권 소멸의 원인으로서 본인인 경우에는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파산을 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종료가 되거나 수권행위, 대리권을 줬던 걸 갖다 다시 철회시켜버리면 임의 대리권 종료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의 공통적인 소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은 여기서 대리권 소멸이 되는데 요 대리인이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때 그때는 정상인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피성년 후견이 아닌 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은 대리권 소멸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받은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이 몰랐다는 거 주장 못합니다. 자기가 지명했잖아요.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이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의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 있고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 대리권을 주는 그 행위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표현대리가 성립되더라도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 성질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리가 크게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요 무권대리 안에서는 크게 표현대리하고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아닌 거는 전부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죠. 그래서 표현대리 첫 번째 125조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한 표현대리, 두 번째 126조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대리, 세 번째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요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법률행위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해요? 본인에게 기속해요. 즉 법률행위 효과는 유권대리와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표현대리가 되었다고 해서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유권대리가 하는 주장수에서 이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볼 수도 없어요. 분명히 달라요. 무권대리입니다. 표현대리는.
원래는 무권 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되지가 않는 게 원칙인데, 여기 있는 표현 대리 같은 경우는 125, 126, 129조를 정해가지고 권리 외관의 작출 책임, 즉 본인이 여기 있는 125, 126, 129에 관련돼 있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래의 안전상 대리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유권 대리와 똑같은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표현 대리가. 예.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해서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는 뭐예요? 무효죠. 유권 여기 있는 표현들은 유효예요. 유효. 유효예요. 그 다음에 3번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돼서 129조에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넣는 대리인이 있을 때는 126조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 소멸됐죠? 그러니까 이거 129조에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요 대리권을 기반으로 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벗어났다. 126조에 인정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125조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한 표현들에 의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예. 또한 복대리권도 여기 있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도 인정이 되고요. 그게 이제 4번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에 복대리인을 소멸해가지고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사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129조에 한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을 사용을 갖다가 본인이 승낙한 경우 125조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자신의 X토지에 관해서 관할관청의 거래 허가를 받을 걸 전제로 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옳은 거. 뭐 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죠. 유동적 무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첫 번째 허가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죠. 네, 그런 경우에는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확정적 유효가 되고, 두 번째 무효가 되는 거, 확정적 무효. 첫 번째 허가를 못 받으면은 무효가 되겠죠. 두 번째 허가 배제 잠탈 목적.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되고, 세 번째 쌍방이 일방이 아닙니다. 쌍방이 협력 의무 거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76번의 디귿번 보시면은 만약 위 매매계약의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정지조건이 거래 허가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 조건이 성취 안 됐어요. 그럼 뭐가 돼요? 효력이 발생 안 하죠. 이러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지조건부 계약인데 여기 있는 조건이 불성취가 된 경우, 이때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요거 하나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추가시킵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동적 무효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계약상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뭐가 돼요? 계약상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대금을 갖다가 달라고,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 행사할 수도 없고, 매수인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계약상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권이 인정 안 되고요. 손해배상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요 부당이득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요 부당이득은 만약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무효가 됐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 다시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약금,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매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에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뭐가 있어요? 우리는 비진이, 통정,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관련된 거 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사기가 좀 많이 나와요. 사기례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상 권리 의무가 여기서부터 이제 유동적 무효인데,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협력 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협력 의무 뭐예요?
각자 쌍방이 그 관할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방이 이행을 안 해요. 한쪽이.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가 가능하느냐? 안 된다. 계약 해제는. 대신에 뭐가 된다?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래서 요거하고 좀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있는 매매대금 지급하고 협력 의무하고 있었을 때 이 협력 의무가 과연 동시행 관계냐 했을 때 우리 판례의 동시행 관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유동적 무효는 끝납니다. 자, 기억번 갑과 을이 거래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 후에 새롭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급해서 그게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만약 갑과 을이 모두 허가 신청 협력 이행 것처럼 명백히 표시했다. 여기 나와있네. 쌍방이.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냐?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정지조건이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 한다면 그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좀 추가 좀 해주세요. 요거. 그 다음 77번 법률행위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죠. 1번 2번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됐다 그러면 현존이익에서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디에다 적용해요? 의사무능력자에 관한 경우에도 준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했다 그러면 그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 거기다 밑줄.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면 효력있다.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왜요? 제한능력자가 성년자가 돼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법정대리인은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관없어요. 취소의 원인 소멸된 뒤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 제척기간이죠. 78번 무권대리에 관하여 성립한 계약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무권대리 한번 정리할까요? 갑이 본인 을이 무권대리인 그 다음에 병이 상대방 더 나아가서 정이라는 승계인도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본인이 여기 있는 상대방이 여기다가 본인한테 물어보죠. 최고권으로 행사합니다. 여기 있는 무권대리인이 있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추인할래 말래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권은 여기 있는 상대방이 선악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확답을 발언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추인을 갖다가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죠. 여기 이제 15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같은 경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가 돼요? 추인한 것으로 봐요. 그거하고 좀 비교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본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때 추인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을한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병한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무권대리인한테 했을 경우 여기 있는 상대방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무권대리인이 선의인 경우 뭘 할 수 있다? 나 너랑 거래 안 해 하면서 철회권을 행사해서 여 무권대리인에게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대방의 철회권이 있고 여기 있는 본인에게 추인권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행사를 해버리면 나머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행사 못합니다. 즉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면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인이 추인권을 갖다 행사하면은 여기 있는 상대방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추인에 대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추인, 그 다음에 내용 변경 추인 인정 안 됩니다. 추인이 뭐예요? 형성권이죠. 그래서 일부 추인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나타내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부 추인 인정 안 됩니다. 내용 변경 추인 안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 즉 병의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일부 추인 가능하고 내용 변경 추인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선의자가 여기 있는 철회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권대리인이 만약에 추인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음을 갖다가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병은 여기에다 뭐 할 수 있어요? 이행의 청구라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선택채권이에요. 선택채권으로서 여기 있는 선택권자는 누구예요?
병이라는 상대방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반대로 악이고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135조 책임을 못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선이 무과실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만약에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135조 묻지 못하고요. 또 여기 있는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135조 책임을 갖다가 못 묻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추인 있잖아요. 이게 묵시적인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 했을 때 매매대금을 받거나 주거나 또는 임대료를 갖다가 지급을 하거나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묵시적인 추인으로 인정이 되고요. 여기 있는 갑에게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장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묵시적 추인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장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해서 그 권리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거 묵시적인 추인으로 보는 거 아니라는 거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후에는 본인은 무권 대리인을 갖다 추인할 수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철회나 추인이나 둘 중에 하나 먼저 행사하면 하나는 날아간다는 거. 그래서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추인,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다시 추인하기는 어렵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니까. 4번. 추인은 단독행위에서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무권들이 행위시적으로 소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좀 더 나아가자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이제 침해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가 있는 것으로 해서 뭐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권,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손해가 없어요.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효의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되죠. 각각 을 사이에서 있는데 을이 여기에다가 강박을 행사를 합니다. 강박을 하면 뭐가 발생해요? 취소권이 발생을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취소권을 갖다가 행사를 했어요.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이거는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취소권을 갖다 추인하려고 보니까 이미 취소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요 무효행위를 갖다가 추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무효행위를 갖다가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무효 원인이 소멸을 해야 되죠. 소멸을 해야만이 추인권을 행사했죠. 그러면 무효 원인이 뭐냐? 여기 강박. 내가 강박을 당했죠. 그러니까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대. 벗어난 때 무효행위가 갖다 추인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당사자 무효 알고 해야 되고요.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가 가능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는 뭐예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다만 상대방 무효인 경우에서 가정적 의사 분할 가능성 분할 가능성과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일부 무효된 거 떼어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게 하자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부 무효가 인정이 된다. 5번 매매계약에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104조에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사건이 흔히 말하는 제가 이제 알박기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재개발 조합이 있어요.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뭐 해야 돼요? 수용이 돼야 돼요. 만약에 수용이 안 되면 요 재개발 날라갑니다. 여러분 재개발 한번 허가받았다가 날라가면 난리가 나요. 여기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5억짜리 땅이었는데 이게 눈물을 머금고 이거 만약에 수용을 못하게 되면은 재개발을 허가를 받은 것 같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억을 갖다가 가정해서 제시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10억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요? 재개발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궁박이라는 상태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궁박 상태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그러니까 요 10억을 갖다가 둘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나 2억 5천만 값도 2억 5천만 받고 여기도 이제 2억 5천만 또 깎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뭐요? 요 무효를 갖다가 유효로 전환시키는 거죠.
요게 가능하느냐?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 가능하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된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전환을 통해서 여기 있는 거 전환을 통해서 유효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본인이 허락했으면 쌍방대리도 가능합니다. 예. 자기가 쌍방대리 본인이 허락했으면 가능해요. 쌍방대리를 할지라도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는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디귿번. 이거 하나 빠졌다. 여기 이제 무과실 책임인데 여기 있는 135조 이행요청은 손해배상 여기 선택조건 할 때 얘 무과실 책임.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요 사례를 갖다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A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서류를 갖다가 위조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자신이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을이 여기에다가 이제 갑이 여기에다 대리권을 갖다가 대리권을 줬는데 이 사람이 결론은 뭐냐면은 무권 대리인이요. 대리권이 없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을이 병이라는 은행에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합니다. 이 부동산 지거 아닌데 불구하고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 있는 을이 A 알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부동산에서 말소 등기를 갖다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행은 난리가 난 거죠. 담보를 잡아놔갖고 돈을 빌려줬는데 말소가 돼버렸어요. 왜?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니까. 얘는 뭐예요? 서류 위조했기 때문에 뭐 사기범이라든가 문서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느냐. 나 무권 대리인 건 맞는데 내가 대리권에 없는 건 맞는데 얘가 기망을 통해 가지고 서류 위조 등 이런 불법한 방법을 통해서 나는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우리 판례 너 무권 대리인? 너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 그래서 무과실 책임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은행이 여기에다가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35조 1항의 무권 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요 판례의 내용입니다. 요것도 잘 나오죠. 예. 지금까지 해서 사실문제, 기출문제를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객관식,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6회,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 했을 때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나온 지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정의 표시의 제3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에서 2024년도 최신 판례 하나, 궁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에 관련된 거, 소멸시효 중단해서 전소 후소 관련된 거, 그것만 빼고는 사실은 이게 지문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뭐 그 팩트는 좀 인정을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어찌됐든 2025년 세무사 민법 기출문제 풀이 특강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